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시 반대와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건데요. 앞으로 정부는 국공립시설 부지 발굴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공급 대책의 향방과 시장 반응은 어떤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 그린벨트 해제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의외로 빨리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 놓고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놓고 혼란을 거듭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했죠. 무슨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정책 반대 여론도 많았고 일단 정책이 정책이어야 되는데 정치 쟁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었을 땐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이렇게 먹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서울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택 공급이 확실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도 있었고 계속 언론에서 대두된 얘기가 한 2만 세대 미만의 어떤 주택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여론을 어떤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이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오히려 정부 일각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명분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공급 확대 정책에 보다 분명한 선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금 뭐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 이제 충분히 공급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그린벨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선대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물려준 어떤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부동산 수급 상황의 어떤 그런 부족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나왔는데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이 지금 그동안에 있어서 그동안 기조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공급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요. 충분하다 뭐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사실은 명확한 자기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중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공급이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와 김현미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의 생각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 접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이런 가운데 해결책 없이 서로 간에 지금 말만 설랑설레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갑자기 공급 확대책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한 거냐 부족한 거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 사실 뭐 얼만큼 주택이 정확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통계를 낸다라는 건 사실 이렇게 주택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 간에서 쓰는 어떤 기본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이제 바탕 자료를 토대로 뽑았을 때에는 어떨 경우에는 주택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 집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과 우리 수도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나머지 주택을 전체를 포함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받칠 수 있는 공급량이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최근까지도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주택이 상당히 많이
좋았지만 인구 대비해서 앞으로 밀려올 수 있는 인구까지 대비한다 그러면 아파트 주택 다 모자란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썼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죠. 이낙연 의원, 또 이재명 지사 한 목소리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 한 60% 정도 그렇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이 이제 생기게 된 것 자체가 참 저는 안타까운데요. 이 그린벨트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게 뭐 2만 호도 채 되지 않는 상황, 극대치를 보아더라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도심지 내에 서울이라는 곳에 지금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급의 하나의 그 신규 택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그쪽에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어떤 지름길을 두고 자꾸 우회로를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린벨트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정부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또 나름대로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나 혹은 사업 촉진을 지금 이야기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재건축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언급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데요. 항상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 주도로 한다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주도되던 그런 어떤 사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용적률이라든지 뭐 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대신에 모든 것을 우리가 공공에서 주도하도록 해달라.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공공의 수요를 갖다 반영시켜 보겠다는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공공 주도로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그 결과치는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도심지 내 공급을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그것은 당신들만의 생각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이라든지 또 물량이라든지 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린벨트에 대한 일단 논란은 이제 중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린벨트의 훼손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그린벨트가 숲으로서 어떤 도시의 산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택이 왜 부족하다라는 논란에 좀 휩싸이게 됐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2011년 이후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택지 공급이 사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3기 신도시 들어서면서 택지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한 6, 7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이 수도권의 택지 공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고 갑자기 몰려드는 어떤 공급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개발을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첫 작품을 만들어낸 게 이제 3기 신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좀 돌이켜 본다라면 이 주택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떤 꾸준하게 일정 숫자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경기 부양책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공급하고 어떨 때는 적게 공급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반복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어떤 주택의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민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공급 계획이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런 혼조세를 상당히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겠다,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한 게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공립 부지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시설 뭐 언급되는 거로는 남태령 쪽에 가는 이제 여러 가지 수방사 뭐 기지 부지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기 서울 주변에 있어서의 골프장들도 여러 가지 다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활용 가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는 그런 또 쪽에 어떤 땅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철도 부지나 옆에 이런 부분에서 유휴부지, 과거에 행복주택을 검토했던 그런 부지들도 부지 자체는 찾아보면은 사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정책적인 지금 변화가 사실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5년간에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중에 분양주택은 약 한 15%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가 아닌 주거의 안정을 위한 그런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에도 사실은 정부는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더 덧붙여지면서 대출 규제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느덧 그 국민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 전세살이 혹은 월세살이 자체에 대한 피곤을 느끼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들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그동안에 정부가 강조했던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모토는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서울에서도 있고 이 부지도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 유휴부지를 활용했을 때 여기서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수가 제가 짐작하기에는 대부분 공공임대의 성격이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많이 정부는 보급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괜찮은 동네 자기 집이다 그런 그렇죠. 말입니까? 그런 예. 갭이 크다는 그게 거니까.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정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이 임대 물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쪽에 있어서 청약을 기다리면서 분양을 받는 일반적으로 내 집을 소유 형태의 분양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나 정부나 이런 쪽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엇박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정확한 목표 지향점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냐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거 안정이라는 즉 임대를 통해서 주거를 그쪽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느냐가 보다 명확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른데요. 공공이라 그래서 꼭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공 분양주택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비율이 어떤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OECD의 임대주택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낮은 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정량적인 목표를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대주택이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었을 때에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도 좀 소비자의 니즈를 좀 이제 반영을 해서 적어도 이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질 때 어떤 시설의 화려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면 싸다. 그러니까 시설이 후지다. 기반 시설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이렇게 반영할 때에는 좀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게 추세 아닐까? 그게 방향이죠. 바람직하니까 방향이죠. 정부 정책도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본래 방향은 맞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정부도 자신들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명확한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택지가 없다.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는데 이번에 수도권 30만 원을 해서 일단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사이에다가 어떤 그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를 우리가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타운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복합 개발을 우리가 전제에 두고 하나의 소규모의 다운타운을 만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시기획을 하고 또 3기 신도시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보존해야 될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을 심하게 해친다든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은 사실 거의 드물고 거의 도시 속의 일부가 지금 산재해 있다라면 거기에 상당 고밀 복합화를 해서 초고층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다운타운 규모로 한다라면 지금 30만 호가 아니라 50만 호, 60만 호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100만 호 주택을 넘는다라면 이 77만 호와 100만 호의 차이는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 시기에도 100만 호가 나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그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래에 계획된 도시를 토대로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기 신도시만큼은 좀 고밀 복합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계획에는 없던 거지만 일단 기존에 했던 계획에서 생각했던 물량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을 사실 거기에다가 부담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즉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 그쪽에 5월 6일 날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 그쪽 때부터 아마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폐율을 좀 조정하면서 청수 부분에 대한 것들 조정하면 전반적으로 물량을 기존의 예상보다 한 30% 이상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것도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몇 퍼센트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용적률은 뭐 기존에서 10%를 올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면 50에서 100% 이상은 사실은 조정돼야만이 예를 들어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정비창에 있어서도 현재 공급되는 물량은 8천 가구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을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기본보다 아니면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하게 돼서 용적률을 200~300%도 올리게 되면 거기에도 2만 호 가까이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구체적인 물량 자체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감안해야 되는 후속 작업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용적률 상향이 지금 3기 신도시는 예고가 돼 있는데 서울 도심의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확 올리는 그런 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찬성하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자산,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린벨트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건 반대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도넛 현상이 생기고 있죠. 수도권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인구는 많지만 도심에는 사실 밤에는 인구가 없는 어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사실 용산 기지창 같은 경우도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8천 가구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갖고 뭐 1000% 가까이 이렇게 때려준다라면 건물을 지을 2만 세대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 어두워진 도시가 밝아질 수 있는 순기능은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심,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자산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도심이라면 좀 과감하게 이번에 좀 이렇게 세대수도 늘리고 거기가 상업 기능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가 야간에도 좀 더 밝아질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는 미래 계획적인 어떠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의 고밀 개발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밀 복합이라는 게 상가 시설이나 사업 그런 사무실 같은 것을 같이 주거와 복합하는 그런 내용 외에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고밀 복합이나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울시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그 도심지 내 고밀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중앙정부와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푸는 이제 재건축 활성화. 예, 그 부분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도 그런 이야기는 언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현장들에 대한 것도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사실 2018년도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굉장히 강화함으로써 사실 사업 자체가 추가적인 후속적인 어떤 현장들이 지금 거의 단 두서너 개밖에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서울시가 이번에는 최종적인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이제 결정권을 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안전진단 단계부터 조금 더 여유를 두는 어떤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언급이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네. 재건축 완화는 없다 않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 일부 규제 완화해 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네. 것 같은데 현재의 구조로 보면은 지금 뭐 그런 주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그때 예비 안전 진단과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요. 적정성 검토 자체를 지금 공공기관에서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나을 수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 자체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분명한 어떤 정책 의지가 충분히 공개적으로 나와야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떤 재건축 사업들 또 조합이 설립됐지만 이후에 어떤 다 문제로 이제 추진이 안 되거나 추진이 단계에서 이제 조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진통을 겪는 어떤 그런 단지들에 대한 어떤 해법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6.17 대책에서도 발표했듯이 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의 어떤 권한들을 이제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다라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총량적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멸실주택을 관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순기능이 되려고 그러면 멸실주택보다 공급주택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멸실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총량적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것이 또 주택의 공급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재개발을 선호하면 했지 저는 재건축은 선호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나 사실은 이 규제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가격이 일시적인 충격이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13개 단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만일에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정부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가격 변동 사항에 대한 불안감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초과이익을 환수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되면서 조만간 발표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공급 확대책이 나오면 정말 가격이 안정돼서 언젠가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가격이 과연 안정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주택 가격 또는 공급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양쪽이 다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하나는 자영업자라든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물가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풀어줘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저금리라는 이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연일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을 1차적으로 막은 다음에 어떤 공급 시그널이라든지 수요 억제책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전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 얘기도 저는 못 꺼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오긴 나왔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아직 상당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유일하게 효과가 보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은 묶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해서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용대출로 들어오거나 개인 사업자 대출로 들어와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통계도 못 뽑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규제라든지 어떤 로드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부 대책이 고강도의 대책이 발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
꺼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관련해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모펀드 한 군데가 네. 강남구청의 역에서 46채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샀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일 수도 있고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은 공급받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여당 의원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것이 삼성동에 있었던 거고. 삼성 월드타워. 예,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최초로 약간 비정형적이지 않은 투자 수법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46채인가 이렇게 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매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나 기업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통째로 받는 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모펀드가 6월에 이제 이 아파트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46채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 46채를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을 하시던 분한테 이제 제가 매입을 한 걸로 이제 알려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6월 17일 이전에 이 사모펀드에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46채를 구매를 했다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6.17 이후에 매입행 임대병 법인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6%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기본공제 6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샀다.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라면. 근데 6월 17일 이후에 만약에 그 법인이 이거를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매입형으로는 임대법인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개별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았을 때 과연 시세 차익이 얼마가 있을까는 이제 당시 이제 팔 당시하고 리모델링 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부세 6%만 감안해도 수익률이 6% 이상으로 훨씬 넘어야 많아야 된다는 조금이라도 거죠. 이익을 예, 낼 텐데 예. 그리고 그럼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걱정이 많겠네요. 이제 제가 이게 폭탄을 던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시려고 했다라면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누구도 지금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게요. 이게 펀드입니다. 예.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드 형태로 지금 이제 전번에 6.17 대책 등을 통해서 사실은 법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신탁 형태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묘하게 성격상으로 보면 투자 신탁의 의미를 갖는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지금 법적 적용이 가능할지는 아마 관계부처에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한 상황들이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펀드를 하나 법인에 준한 것으로 볼 것인지 법인 설립 등기에 됐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펀드 자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그런 법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리모델링해서 팔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펀드가. 근데 이제 펀드가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럼 46채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펀드가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 그 펀드를 임대법인으로 유추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아서 사실 지금 방송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입니다. 근데 금융이 부동산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격을 올린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좀 떠오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주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하나의 동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씩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신탁의 형태로 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금융에 부동산에 관한 거지만 지금 또 자산유동화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의 금융 사이드에서 지금 다 관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리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있어서도 이 부동산과 금융이
별도로 대해서 가기는 우리 금산분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성격에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격상 아마 동행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린벨트 보존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죠. 네네. 주말 사이에 지금 집회도 있었고 또 이미 거론이 된 지역들 집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하죠. 예. 예민하고 어떠한 그 임대인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세부담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 더 이제 염려스러운 건 이제 임대 3법의 어떤 추진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임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발효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축이 가할 거는 뭐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이제 권리를 이제 찾으려고 하겠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혼탁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지금 이제 완전히 지진에 흔들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대산법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710하고 617 때 만들었던 어떤 세법 개정안들이 아마 속전속결로 만약에 7월에 추진하게 된다라면 한동안 우리 사회는 더 이제 어떤 그런 권익을 다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란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위헌소원서부터 뭐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아니 근데 임대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지금 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를 뭐 목소리를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까? 임대 사업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도 있고 아니면 뭐 1주택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대 사업자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임대 어떤 목적물로서 시중에 내는 건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또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두가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유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중과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정부가 조세를 갖다 부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주택자인 임대 사업자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하나의 조세 저항의 일부분의 모양일 수도 있고 또 임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 단체를 지금 좀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이 목소리 자체를 좀 지속적이고도 하나의 어떤 규모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쪽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어떤 여러 가지 공권력을 통해서 징벌적인 그러한 어떤 과세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대 사업자의 그것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쪽의 목소리도 우리가 다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정책 당국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